10년 경력의 차량 털이범. 그에게 그날 밤은 평범한 작업의 연속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운전석 문이 열린 검은 세단을 발견한 순간 모든 것이 달라졌죠. 글러브 박스에서 발견한 순금 목걸이에 기뻐하며 차를 뒤지던 수철. 그런데 트렁크에서 나온 것은 의료용 메스와 여러 명의 신분증, 그리고 정체불명의 비닐봉지들이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운전석 문을 닫자 뒷좌석 문이 저절로 열리며 들려온 여자의 신음소리. 차 안에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과연 수철이 우연히 털게 된 이 차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뒷좌석에 숨겨진 충격적인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거대한 사건의 실마리가 되는 이야기. 지금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야기가 기대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이야기를 전해드리는데 힘이 됩니다. 제 이름은 강수철입니다. 35살이죠. 남들이 듣기엔 좀 민망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차량 털이범이에요. 벌써 10년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생계를 위해서 시작했던 일인데 어느새 손에 익어버렸죠. 그날 밤도 평소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시계는 자정을 넘어 새벽 1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차가운 11월 바람이 뺨을 스치며 지나갔죠. 도심 외곽에 있는 대형 아파트 단지 주차장이 제 오늘 밤 작업장이었습니다. 이런 곳이 딱 좋거든요. 사람들이 잠든 시간이고 경비원도 졸고 있을 테니까 말이에요. 검은색 패딩 점퍼를 단단히 여미고 주차장으로 들어섰습니다. 발소리가 나지 않도록 운동화 바닥을 조심스럽게 디뎠어요. 10년 경력이 쌓이다 보니 이런 기본기는 몸에 배어 있었죠. 숨소리마저 최대한 줄이면서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주차장을 천천히 돌아다니면서 목표물을 찾고 있었어요. 첫 번째 줄에는 대부분 비싼 수입차들이 있었죠. BMW, 벤츠, 아우디. 하지만 이런 차들은 보안이 너무 철저해요. 알람 시스템도 최신식이고 자칫 잘못하면 큰 소리가 날 수 있거든요. 두 번째 줄로 넘어갔습니다. 여기는 중형차들이 주로 있었어요. 10년 경력이 쌓이다 보니 한눈에 봐도 어떤 차에 뭐가 있을지 대충 감이 와요. 차 안에 놓인 물건들, 시트 상태, 심지어 주차하는 방식까지도 차 주인의 성격을 말해주거든요. 꼼꼼한 사람의 차에는 좋은 게 많지만 보안도 철저하죠. 반대로 대충대충 사는 사람의 차는 보안이 허술하지만 별로 가져갈 게 없고요. 그래서 적당히 중간급 차량들을 노리는 편입니다. 너무 눈에 띄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초라하지도 않은 그런 차들 말이에요. 어둠 속에서도 제 눈은 예리했어요. 손전등은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빛이 새어나가면 들킬 위험이 크거든요. 달빛과 멀리서 비치는 가로등 불빛만으로도 충분해요. 눈이 어둠에 적응되면 생각보다 많은 걸 볼 수 있거든요. 세 번째 줄을 돌고 있을 때였습니다. 완벽한 차를 발견했어요. 검은색 세단이었는데 현대 소나타 정도 되는 중형차였죠. 딱 제가 좋아하는 타입이었습니다. 차체는 깨끗했지만 너무 번쩍거리지 않았고 주차도 다른 차들과 적당한 간격을 두고 되어 있었어요. 가까이 다가가면서 차 주변을 살폈습니다. 혹시 CCTV가 이쪽을 향하고 있나, 근처에 사람이 있나, 차 안에 알람 표시 등이 깜빡이고 있나? 모든 걸 확인하는 게 기본이거든요. 다행히 별다른 이상은 없었어요. 그런데 운전석 쪽으로 돌아가서 보니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운전석 문이 살짝 열려 있었거든요. 완전히 열린 건 아니고 딱 손가락 한 마디 정도 들어갈 만큼만 벌어져 있었어요. 문과 차체 사이로 새어나오는 틈이 보였죠. 이런 행운이 어디 있습니까? 10년 동안 이 일을 하면서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거든요. 보통은 얇은 철사나 플라스틱 카드로 문을 따거나 아니면 창문을 살짝 깨고 들어가야 하는데 말이에요. 물론 최대한 흔적을 남기지 않는 방법들이지만 그래도 위험은 있죠. 혹시 함정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너무 완벽한 상황이었거든요. 주변을 다시 한번 둘러봤지만 별다른 이상은 없었어요. 근처에 숨어있는 사람도 없고 CCTV도 이쪽을 직접 비추고 있지 않았죠. 경비실도 여기서 꽤 떨어져 있었고요. 조심스럽게 운전석 문에 손을 대고 살짝 밀었습니다. 문이 부드럽게 열렸어요. 삐걱거리는 소리도 나지 않았죠. 차 안으로 고개를 들이밀자마자 이상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뭔가 쿰쿰하면서도 날카로운 냄새였어요. 처음엔 방향제 냄새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맡아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시큼하면서도 자극적인 냄새. 뭔가 의료용품 같은 냄새였어요. 병원에서 맡아본 그런 소독약 냄새 말이죠. 하지만 그때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냄새보다는 빨리 뭔가 가져갈 게 있나 찾는 게 우선이었거든요. 조심스럽게 차 안으로 몸을 밀어 넣었어요. 운전석에 앉아서 주변을 살폈습니다. 내비게이션 화면은 꺼져 있었고 계기판도 불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시동이 꺼진 지 꽤 된 것 같았죠. 컵홀더에는 커피잔이 하나 있었는데 이미 차가워진 상태였어요. 글러브 박스를 열어봤습니다. 이게 제일 기본이거든요. 사람들이 귀중품을 제일 많이 넣어두는 곳이 글러브 박스예요. 차량 등록증이나 보험 서류 같은 중요한 서류들도 여기 있고 가끔은 현금이나 카드, 심지어 보석 같은 것도 발견할 수 있거든요. 손잡이를 당기자 글러브 박스가 툭 하고 열렸습니다. 그 순간 제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안에서 뭔가 반짝이는 게 보였거든요. 순금 목걸이였습니다. 그것도 아주 굵직한 놈으로 말이에요. 형광등 불빛에 반사되어 금빛이 번쩍번쩍 났어요. 손에 들어보니 무게감이 상당했습니다. 최소 20돈은 좋게 넘을 것 같았어요. 이거 하나만으로도 몇백만 원은 받을 수 있겠더라고요. 목걸이를 주머니에 넣으면서 제 손이 저절로 떨렸어요. 10년 동안 일을 하면서 이렇게 큰 건을 건진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보통은 동전 몇 개 아니면 중고 핸드폰 정도가 전부였는데 말이죠. 가끔 브랜드 지갑이나 선글라스 정도 나오면 운이 좋은 편이었거든요. 하지만 이런 걸 보면 욕심이 생기는 게 당연하죠. 혹시 더 좋은 게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글러브 박스를 더 뒤져봤지만 다른 건 없었어요. 차량 서류와 사탕 몇 개 그리고 볼펜 하나가 전부였죠. 조수석 쪽도 확인해봤습니다. 선바이저를 내려보고 문짝 주머니도 뒤져봤어요. 하지만 별다른 건 없었죠. 그래서 뒷좌석으로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뒷좌석으로 몸을 돌리면서 시트 틈새를 뒤져봤어요. 가끔 동전이나 작은 물건들이 떨어져 있을 때가 있거든요. 손을 집어넣어 이곳저곳 더듬어 봤는데 그때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뭔가 스치는 소리 같았어요. 사각사각하는 비닐 소리 같기도 하고 옷이 스치는 소리 같기도 했죠. 처음엔 바람 소리인 줄 알았어요. 혹시 창문이 살짝 열려있나 싶어서 확인해봤지만 모든 창문은 꽁꽁 닫혀 있었죠.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냥 넘어갔습니다. 목걸이에 정신이 팔려 있었거든요. 이런 보물을 발견했는데 다른 건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문짝 주머니도 뒤져봤습니다. 뒷좌석 문짝에는 보통 물병이나 잡지 같은 게 있는데 여기는 비어 있었어요. 너무 깨끗했죠. 마치 일부러 정리해 놓은 것 같았어요. 혹시 트렁크에 더 좋은 게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차에서 내려서 트렁크를 열어보기로 했어요. 차에서 내려 트렁크로 향했습니다. 트렁크 열쇠 구멍을 살펴보니 잠겨있지 않았어요. 손잡이를 당기자 트렁크가 위로 올라갔죠.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안에 이상한 물건들이 한가득 들어있었거든요. 첫 번째로 눈에 띈 건 고급 의료용 메스들이었어요. 스테인리스 스틸로 만들어진 반짝이는 메스들이 가죽 케이스에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죠. 크기도 다양했어요. 작은 것부터 손바닥만 한 큰 것까지 말이에요. 옆에는 투명한 비닐봉지들이 있었는데 방부제 냄새가 심하게 났습니다. 아까 차 안에서 맡았던 그 이상한 냄새의 정체가 바로 이거였어요. 냄새가 너무 강해서 코를 막고 싶을 정도였죠. 비닐봉지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는 자세히 보지 못했습니다. 보고 싶지도 않았고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밑에서 발견한 신분증들이었어요. 여러 사람의 것들이 고무줄로 묶여 있었는데 전부 젊은 여성들의 신분증이었습니다. 사진을 보니 모두 20대에서 30대 초반의 예쁜 여자들이었어요. 적어도 대여섯 장은 되는 것 같았죠. 제 등에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물건들이 아니라는 걸 직감했거든요. 특히 신분증들을 보니 정말 무서웠어요. 왜 차 주인이 다른 사람들의 신분증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그것도 이렇게 많이 말이에요. 메스 케이스 옆에는 또 다른 가방이 있었어요. 의료용 가방 같았는데 지퍼를 열어보니 주사기들과 약병들이 들어있었죠. 라벨을 보려고 했지만 글씨가 너무 작아서 잘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이것들이 일반적인 약품들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이 차의 주인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확신했어요. 아니, 정확히는 아주 위험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는 걸 깨달았죠. 빨리 여기서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걸이만 챙기고 도망가려고 했어요. 트렁크를 닫으려는데 바로 그때 멀리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이쪽으로 걸어오고 있는 소리였어요. 제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거든요. 규칙적이고 무거운 발소리였어요.
성인 남자의 발소리 같았죠. 들킬 수는 없었습니다. 10년 동안 이 일을 하면서 단 한 번도 현장에서 들킨 적이 없었거든요. 황급히 트렁크를 닫았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도록 천천히 눌러서 닫았어요. 그리고 재빨리 운전석으로 돌아갔죠. 차 안에서 숨어 있다가 그 사람이 지나가면 나가려고 했거든요. 운전석에 앉아 있는데 발소리가 더 가까워졌습니다. 이제 정말 가까운 곳에서 들리고 있었어요. 창문 너머로 살짝 고개를 내밀어 봤는데 정장을 입은 남자가 이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저 남자가 바로 이 차의 주인이라는 걸 말이에요. 제가 지금 앉아있는 차로 오고 있었거든요. 큰일 났다는 생각이 들었죠. 운전석 문을 열고 나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문을 닫는 순간 뒷좌석 문이 저절로 열렸어요. 그것도 아주 천천히, 마치 누군가 안에서 밀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문이 열리면서 나는 소리가 정적을 깨뜨렸어요. 제 온몸에 닭살이 돋았습니다. 분명히 차 안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제가 직접 확인했거든요. 뒷좌석도 뒤져봤는데 사람이 숨어 있을 만한 곳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문이 저절로 열릴 수 있죠? 더 소름 끼치는 건 뒷좌석에서 들려오는 소리였어요. 아까 들었던 그 이상한 소리가 아니라 이번엔 확실히 사람의 신음소리였습니다.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히 들렸어요. 여자의 목소리 같았죠. 음 하는 약한 신음이었어요. 제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귀신이라도 나온 건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신음소리는 분명히 살아있는 사람의 목소리였어요. 뒷좌석을 다시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뒷좌석 바닥에 뭔가 있는 게 보였어요. 처음에는 담요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사람이었어요. 젊은 여성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던 거였죠. 여자는 의식을 잃은 상태인 것 같았어요. 손목과 발목이 끈으로 묶여 있었고 입에는 테이프가 붙어 있었죠. 옷도 찢어져 있었고 얼굴에는 멍자국이 있었어요. 이상하게도 이런 상황에서도 목걸이는 꽉 쥐고 있었어요. 이게 제일 현실적으로 느껴졌거든요. 나머지는 모두 악몽 같았지만 주머니 속 목걸이의 무게만큼은 확실했죠.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차 주인이 돌아오고 있는 거였어요. 이대로 있다가는 정말 큰일 날 것 같았습니다. 뒷좌석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여기서 벗어나는 게 우선이었죠. 하지만 여자를 그냥 두고 갈 수는 없었어요. 분명히 납치당한 거였거든요. 그 순간 여자가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신을 보고 있다는 걸 알아챘어요. 여자의 눈에서 간절함이 느껴졌습니다. 살려달라는 무언의 호소였죠. 입에 테이프가 붙어 있어서 말은 할 수 없었지만 눈빛만으로도 충분히 전해졌어요. 차에서 내린 저는 재빨리 근처 차량 뒤에 숨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쿵쾅쿵쾅 뛰는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들킬 것 같았거든요. 발소리의 주인이 누구인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혹시 경비원이나 경찰일 수도 있잖아요. 현대 그랜저 뒤에 웅크리고 앉아서 지켜봤습니다. 걸어오는 사람을 보니 그냥 평범한 회사원 같았어요.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죠. 나이는 40 정도 되어 보였고 키는 170cm 정도였어요. 그렇게 크지도 작지도 않은 보통 체격이었죠. 가슴팍에 사원증이 걸려있는 게 보였어요. 박진우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죠. 어떤 회사인지는 잘 보이지 않았지만 평범한 직장인처럼 보였습니다. 진우가 자기 차에 다가가더니 뒷좌석 문이 열려있는 걸 보고 잠시 멈춰 섰어요. 그러더니 주변을 둘러봤죠. 혹시 누군가 있나 하고 말이에요. 저는 숨을 죽이고 더욱 몸을 낮췄습니다. 진우는 차 주변을 한 바퀴 돌면서 확인했어요. 트렁크도 열어보고 운전석 문도 확인해봤죠. 그러더니 뒷좌석으로 가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때 여자의 신음소리가 들렸어요. 진우가 뒷좌석 안으로 몸을 집어넣더니 뭔가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여자를 끌어내기 시작했어요. 제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젊은 여성이었는데 의식을 반쯤 잃은 상태인 것 같았어요. 진우가 여자를 업고 어디론가 가려고 하는데 바로 그때 여자가 깨어나면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으악,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목소리가 간절했어요. 주차장에 울려 퍼지는 여자의 비명소리가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여자의 비명소리가 주차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살려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목소리가 너무 간절해서 제 마음이 아팠어요. 진우는 당황한 기색 없이 여자의 입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마치 이런 일에 익숙한 것처럼 말이죠.
한 손으로는 여자를 붙잡고 다른 손으로는 입을 막으려고 하는 진우의 모습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더욱 무서웠어요. 이게 처음이 아니라는 걸 직감할 수 있었거든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게 맞겠지만 그러면 제 절도 행위도 드러날 테니까요. 10년 동안 쌓아온 경력이 물거품이 되는 거죠. 그것도 처음으로 큰 건을 건진 날의 말입니다. 주머니 속 목걸이가 갑자기 무겁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여자의 절규를 들으니 양심이 괴로웠어요. 아무리 제가 도둑이라고 해도 사람이 죽어가는 걸 그냥 볼 수는 없었습니다. 특히 그 여자가 제 또래인 것 같았거든요. 머리카락 색깔로 봐서는 염색을 한 것 같았고 옷차림도 젊은 직장 여성 같았어요. 누군가의 딸이고 누군가의 연인일 테니까요. 진우는 여자를 다시 차 안에 밀어 넣으려고 했습니다. 여자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어요. 손목이 묶여 있어서 제대로 움직일 수는 없었지만 온몸으로 버티고 있었죠. 제발요. 저 살려주세요. 누구 없나요? 목소리가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진우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는 게 보였어요. 작은 병 같은 것이었는데 아마 여자를 기절시키려는 것 같았어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제 몸이 저절로 움직였어요. 야, 뭐 하는 거야? 큰 소리로 외치면서 숨어있던 곳에서 뛰어나왔습니다. 진우는 깜짝 놀라며 저를 쳐다봤어요. 그 순간의 틈을 타서 여자가 진우의 소나기에서 벗어났죠. 여자와 제 눈이 마주쳤습니다. 간절한 눈빛이었어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는데 그 안에서 절망과 희망이 동시에 보였죠. 빨리 도망가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여자는 비틀거리면서도 달리기 시작했어요. 손목이 묶여 있어서 균형을 잡기 어려워 보였지만 필사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발목도 묶여 있는 것 같았는데 작은 걸음으로나마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죠. 진우가 저를 노려봤습니다. 그 눈빛이 정말 무서웠어요. 차갑고 잔인한 눈빛이었죠. 마치 감정이 없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내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목소리도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당신이야말로 뭐 하는 거예요? 사람을 납치하려고 하잖아요. 제가 대답했죠. 하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진우에게서 뭔가 위험한 기운이 느껴졌거든요. 평범한 회사원 같아 보였지만 눈빛만큼은 전혀 평범하지 않았어요. 진우가 웃었어요. 정말 소름 끼치는 웃음이었습니다. 입꼬리만 살짝 올라갔는데 눈은 전혀 웃고 있지 않았거든요. 납치? 그게 아니야. 난 그냥 내 차에서 잠든 여친을 깨우려던 거였는데? 거짓말이 너무 뻔했어요. 하지만 진우는 태연하게 말하고 있었죠. 그럼 왜 여자가 도와달라고 소리쳤는데요? 그리고 왜 손목이 묶여 있었어요? 제가 따져 물었습니다. 진우의 표정이 순간 일그러졌어요. 가면이 벗겨지는 것 같았죠. 그러더니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는 게 보였습니다. 반짝이는 금속 물체였어요. 트렁크에서 봤던 바로 그 메스였죠. 진우가 메스를 손에 쥐고 저를 위협하는 자세를 취했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하겠다. 여기서 당장 꺼져. 안 그러면. 진우가 메스를 번뜩이며 위협했습니다. 바로 그때 여자가 저를 불렀어요. 이쪽이에요. 빨리요. 주차장 출구 쪽에서 손짓하고 있었죠. 묶인 손목 때문에 제대로 흔들지는 못했지만 최대한 큰 동작으로 저를 부르고 있었어요. 저는 더 이상 진우와 대화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뭔가 아주 위험한 상황이라는 게 확실했거든요. 진우를 등지고 달리기 시작했어요. 뒤에서 진우가 뭔가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무슨 말인지는 못 들었습니다. 기억해둬라, 차량터리범. 진우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어요. 제가 차량터리범이라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마 제가 차를 뒤지는 모습을 어디선가 지켜봤나 보더라고요. 여자와 함께 주차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여자는 계속 뒤를 돌아보며 불안해했어요. 빨리 가요. 저 사람이 쫓아올 거예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주차장을 나와서 근처 편의점까지 뛰어갔습니다. 편의점 불빛이 보이자 조금 안심이 됐어요. 사람들이 있는 곳이니까 진우도 함부로 나타나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했죠. 편의점 앞에서 여자가 자신을 소개했어요. 저는 이미영이에요. 28살이고 기자예요. 목소리가 많이 떨리고 있었지만 최대한 차분하게 말하려고 노력하는 게 보였어요. 저보다 7살 어렸지만 또래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마 같은 위험을 겪었기 때문이겠죠. 자세히 보니 손목과 발목의 끈으로 묶였던 자국이 선명했어요. 빨갛게 상처가 나 있었죠. 진짜 납치된 거였던 거예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미영이 계속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어요. 그러면서 눈물을 흘렸죠. 당신이 아니었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편의점 직원이 저희를 이상하게 쳐다봤어요. 미영의 옷이 찢어져 있고 얼굴에 멍자국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았죠. 그 남자가 누구예요? 왜 당신을 납치한 거죠? 제가 물어봤습니다. 미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뭔가 말하기 어려운 일인 것 같았죠. 미영이 주변을 둘러본 후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가 기사를 쓰고 있는 사건이 있어요. 연쇄살인 사건인데.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진우가 바로 그 범인이에요. 제가 그걸 알아챘더니 저를 제거하려고 한 거죠. 제 머리가 빙빙 돌았습니다. 연쇄살인범이라고요? 제가 그냥 좀 도둑질하러 갔다가 연쇄살인범과 마주친 거였어요. 그것도 범행 현장에서 말이죠. 이런 운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까지 7명을 죽였어요. 미영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전부 젊은 여성들이고 모두 실종 신고만 접수되고 시체는 발견되지 않았죠. 진우가 아주 치밀하게 증거를 인멸하거든요. 트렁크에서 봤던 그 신분증들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의료용품들도 말이죠.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진우는 단순한 납치범이 아니라 연쇄살인마였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진우가 범인이라는 걸 알았어요?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미영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대답했어요. 우연히 발견했어요. 첫 번째 피해자인 김소희 씨의 실종 사건을 취재하면서였죠. 미영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소희 씨가 실종되기 전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이 진우였거든요. 미영이 설명을 계속했어요. 그때는 그냥 참고인 정도로 생각했는데 다른 피해자들도 조사해보니까 공통점이 있었어요. 모두 진우와 접점이 있었던 거죠. 어떤 식으로든 진우를 만났던 사람들이었어요. 제가 주머니 속 목걸이를 만져봤습니다. 혹시 이것도 피해자의 것일까요? 미영에게 물어보려다가 그만뒀어요. 지금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었거든요. 병원에서, 길에서, 카페에서. 방법은 달랐지만 결과는 같았죠. 미영이 말을 계속했습니다. 진우는 아주 계획적으로 접근했어요. 우연을 가장해서 말이죠. 미영의 설명을 들으니 더욱 소름이 돋았어요. 진우는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게 아니라 아주 치밀하게 계획하는 타입이었던 거죠. 그래서 진우를 미행했던 거예요. 증거를 찾으려고요. 미영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런데 들켰죠. 오늘 밤 진우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뒤에서 기절시키더라고요. 미영이 목을 만지며 말했어요. 목에 뭔가 찔리는 느낌이 들었는데 그 다음은 기억이 안 나요. 깨어보니 차 뒷좌석에 있었어요. 그제서야 이해됐습니다. 제가 차를 뒤지고 있을 때 뒷좌석에서 들었던 소리가 바로 미영이 깨어나는 소리였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운전석 문을 닫으면서 생긴 진동 때문에 뒷좌석 문이 열렸던 거고요. 다행히 당신이 있어서 살았어요. 미영이 고마워했습니다. 진우가 저를 어디로 데려가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좋은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편의점에서 나와 걸으면서 미영과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진우는 생각보다 훨씬 위험한 인물이었어요. 그냥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게 아니라 아주 계획적이고 치밀했거든요. 진우는 의대 출신이에요. 중간에 그만뒀지만 의학 지식이 있어서 시체를 완전히 사라지게 만들 수 있죠. 미영의 설명을 들으니 더욱 섬뜩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단 한 구의 시체도 발견되지 않은 거예요. 미영이 말했어요. 의학 지식을 악용해서 완전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던 거죠. 제가 갑자기 불안해졌어요. 그럼 지금 진우가 우리를 쫓아오고 있을 수도 있겠네요. 미영도 같은 생각이었는지 뒤를 돌아봤습니다. 다행히 아직은 진우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안심할 수는 없었죠. 진우가 포기할 사람은 아닌 것 같았거든요. 특히 미영은 진우의 정체를 아는 유일한 증인이었어요. 진우 입장에서는 반드시 제거해야 할 대상이었죠. 일단 경찰서에 가야 해요. 미영이 말했습니다. 신고를 해야죠. 하지만 저는 망설여졌어요. 경찰서에 가면 제 절도 행위도 드러날 테니까요. 그것도 오늘 밤 일어난 일을 설명하려면 어쩔 수 없이 말해야 할 거예요. 미영이 제 표정을 보고 눈치챈 것 같았어요. 혹시 다른 걱정이 있으세요? 제가 고개를 끄덕였죠. 잠깐만요. 제가 고백할 게 있어요. 결국 미영에게 진실을 말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저는 차량 털이범이에요. 오늘 밤도 진우 차를 털려고 했던 거죠. 미영이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크게 흔들리지는 않았어요. 그렇다면 증거를 발견했을 수도 있겠네요. 차 안에서 뭔가 봤나요?
오히려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제가 주머니에서 순금 목걸이를 꺼냈습니다. 이걸 글러브 박스에서 찾았어요. 그리고 트렁크에 이상한 물건들이 많이 있었고요. 미영이 목걸이를 보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손으로 입을 막으며 놀라는 표정을 지었죠. 이건 김소희 씨 목걸이에요. 미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소희 씨 어머니가 주셨던 거거든요. 실종 신고할 때 이 목걸이를 끼고 있었다고 하셨어요. 제 손도 덜덜 떨렸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증거품이었던 거예요. 그것도 첫 번째 피해자의 유품이었던 거죠. 갑자기 목걸이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단순한 금덩어리가 아니라 한 사람의 목숨과 관련된 물건이었던 거예요. 이거면 진우를 기소할 수 있어요. 미영이 흥분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거든요. 진우가 아무리 시체를 숨겼어도 이런 개인 소지품까지는 완벽하게 처리하지 못했던 거예요. 미영이 계속 설명했어요. 소희 씨 어머니가 이 목걸이를 직접 사주셨거든요. 소희 씨 생일 선물로요. 그래서 확실히 알아볼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불안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걸 어떻게 얻었는지 설명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제 범죄도 드러나는 거고요. 10년 동안 한 번도 잡힌 적이 없었는데 이런 식으로 들통날 줄은 몰랐어요. 미영이 제 어깨를 다독여줬습니다. 괜찮아요. 당신이 한 일은 경범죄에 불과해요. 하지만 진우는 연쇄살인범이에요. 당신 덕분에 7명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실이 밝혀질 수 있어요. 미영의 말이 조금 위안이 됐습니다. 제가 한 절도 행위보다는 진우의 살인이 훨씬 큰 범죄였으니까요. 그런데 바로 그때 뒤에서 차 소리가 들렸어요. 검은색 세단이 저희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헤드라이트가 저희를 비추고 있었죠. 저거 진우 차 아니에요? 미영이 불안해하며 말했어요. 맞았어요. 바로 제가 털었던 그 차였죠. 빨리 숨어야 해요. 미영과 함께 근처 골목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골목은 좁고 어두웠는데 양쪽으로 상가들이 늘어서 있었어요. 다행히 대부분 문을 닫은 상태였죠. 진우의 차가 골목 입구에 멈춰섰습니다. 엔진 소리가 꺼지더니 차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진우가 내려서 저희를 찾고 있는 거였죠. 저희는 쓰레기통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쓰레기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미영이 제 팔을 꽉 잡고 있었는데 손이 차갑게 식어 있었죠. 나와라. 어차피 다 보고 있었어. 진우가 골목을 향해 소리쳤어요. 목소리가 전보다 훨씬 차갑고 위협적이었습니다. 지금 나오면 고통 없이 보내줄게. 제 등에 식은 땀이 줄줄 흘렀어요. 진우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는 발소리가 들렸거든요. 골목이 막다른 길이라 도망갈 곳도 없었죠.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미영이 제 손을 꽉 잡고 있었는데 손바닥이 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거든요. 지금까지는 그냥 도망만 치면 됐는데 이번에는 상대가 살인마였어요. 야, 차량 털이범. 진우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제가 차량 털이범인 걸 알았을까요? 내가 내 차에서 뭘 가져갔는지 다 알고 있어. 그거 내놓으면 살려줄게. 미영이 제 귀에 속삭였어요. 절대 주면 안 돼요. 그게 유일한 증거거든요. 맞는 말이었어요. 목걸이를 진우에게 주면 모든 증거가 사라지는 거죠. 그럼 미영도 죽고 저도 죽을 거예요. 진우의 발소리가 더 가까워졌습니다. 이제 정말 발견될 것 같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골목 반대편에서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렸죠. 야옹야옹 하는 소리였어요. 진우가 그쪽으로 발걸음을 돌렸어요. 뭐야? 하면서 고양이 소리가 난 쪽으로 가는 것 같았죠. 고양이 덕분에 잠시 시간을 벌 수 있었습니다. 진우가 골목 반대편을 뒤지고 있는 사이에 저희는 조심스럽게 움직였어요. 골목에는 비상계단이 있었거든요. 낡은 철제 계단이었는데 건물 옥상으로 올라갈 수 있었죠. 계단을 오를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진우가 들을까 봐 조마조마했죠. 하지만 다행히 고양이가 계속 울어대서 저희 소리는 묻힌 것 같았어요. 계단을 오르면서 미영이 말했어요. 진우한테 전화를 걸어봐야겠어요. 제 폰이 있거든요. 그러더니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액정이 깨져 있었어요. 아마 납치당할 때 부서진 것 같았죠. 제 폰으로 걸어보세요. 제가 핸드폰을 건네줬습니다. 미영이 119를 눌렀는데 통화가 안 됐어요. 여기 전파가 안 잡히나 봐요. 답답했죠. 이런 상황에서 경찰에 신고도 못하다니요. 옥상에 올라와서 주변을 살펴봤습니다.
다행히 진우는 아직 저희를 찾지 못한 것 같았어요. 골목에서 이것저것 뒤지는 소리만 들렸죠. 하지만 언제까지 숨어 있을 수는 없었어요. 진우는 분명히 끈질기게 찾을 거예요. 저희 집으로 가요. 제가 제안했습니다. 거기서 경찰에 신고하고 증거를 제출해요. 미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죠. 진우가 당신 신원을 파악할 수도 있어요. 차량 터리범이라면 전과가 있을 테니까요. 맞는 말이었어요. 진우가 저를 추적할 방법은 얼마든지 있었죠. 옥상에서 내려와 뒷골목을 통해 집으로 향했습니다. 제 집은 여기서 지하철로 3정거장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어요. 다행히 진우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죠. 하지만 계속 뒤를 돌아보며 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영이 말했어요. 진우가 우리를 놓칠 리 없어요. 분명히 다른 방법으로 추적하고 있을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더욱 불안해졌죠. 지하철역에 도착해서 표를 끊었어요. 이상하게 평소보다 사람이 많지 않았죠. 새벽 시간이라 그런 것 같았어요. 전동차를 기다리면서도 계속 주변을 경계했습니다. 괜찮을 거예요. 미영이 저를 안심시켜줬어요. 진우가 아무리 그래도 지하철까지 따라오지는 않을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보잖아요. 맞는 말이었지만 여전히 불안했어요. 전동차가 들어왔습니다. 다행히 진우는 보이지 않았어요. 전동차 안에서 미영과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일단 집에 도착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목걸이를 증거로 제출하기로 했죠. 그런데 혹시 집에 누가 있나요? 미영이 물어봤어요. 가족이나 룸메이트 같은 분 말이에요.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동생이 있어요. 수미라고 하는데 대학생이에요. 제가 대답했죠. 수미는 25살로 저보다 10살 어렸어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제가 키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미영의 표정이 걱정스러워졌어요. 진우가 당신 신원을 파악하면 가족한테도 위험이 갈 수 있어요. 그 말을 듣고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수미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었어요. 전동차에서 내려서 집으로 향했습니다. 평소보다 걸음이 빨라졌어요. 빨리 집에 가서 수미가 안전한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집 앞 골목에 도착했을 때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평소와 뭔가 달랐어요. 너무 조용했거든요. 보통은 이 시간에도 편의점 불빛이나 가로등 때문에 어느 정도 밝은데 오늘은 유난히 어두웠죠. 골목 입구에 서서 주변을 살폈습니다. 가로등 몇 개가 꺼져 있었어요. 평소에는 모두 켜져 있었는데 말이죠. 혹시 정전인가 싶어서 다른 집들을 봤는데 거기는 불이 켜져 있었어요. 이상했죠. 뭔가 이상해요. 제가 미영에게 속삭였습니다. 미영도 같은 생각인지 경계하는 표정이었어요. 혹시 진우가 먼저 왔을까요?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죠. 진우는 생각보다 훨씬 빠르고 치밀한 사람이었으니까요. 조심스럽게 집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제가 사는 건 2층짜리 빌라 1층이었어요. 작지만 수미와 둘이 살기에는 충분했죠. 현관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평소 수미는 문을 꼭 잠그고 자는데 말이에요. 제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수미가 문을 열어놓고 잘 리가 없었거든요. 특히 혼자 있을 때는 더욱 조심했는데 말이죠. 현관문 앞에 서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현관등도 꺼져 있었어요. 집 안이 완전히 어두웠죠. 이상했어요. 수미는 밤에 불 켜놓고 자는 편인데 말이에요. 어둠을 무서워했거든요. 수미야? 조심스럽게 불러봤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혹시 깊게 잠든 건가 싶어서 좀 더 크게 불러봤어요. 수미야, 오빠야. 하지만 여전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미영이 제 팔을 붙잡으며 말했어요. 들어가면 안 돼요. 함정일 수 있어요. 맞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수미가 걱정됐어요. 하지만 저는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미가 위험할지도 모르잖아요. 잠깐만 기다려요. 제가 먼저 확인해 볼게요. 미영을 밖에 두고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현관문을 밀고 들어서자마자 이상한 냄새가 났어요. 뭔가 화학약품 냄새 같았죠. 진우 차에서 맡았던 그 냄새와 비슷했어요.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신발을 벗지 않고 그대로 거실로 들어갔어요. 어둠에 눈이 적응되자 거실 상황이 보였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누군가 집을 뒤진 흔적이 있었거든요. 소파 쿠션이 바닥에 떨어져 있고 서랍이 열려 있었죠. 책상 위에 있던 물건들도 모두 바닥에 떨어져 있었어요.
마치 뭔가를 찾기 위해 집을 뒤진 것 같았죠. TV 옆에 있던 화분도 넘어져 있었어요. 흙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죠. 평소 수미가 아끼던 화분이었는데 이렇게 엉망이 된 걸 보니 정말 화가 났어요. 그리고 수미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뭔가 끌리는 소리 같았는데 아주 미약했지만 분명히 들렸어요. 혹시 수미가 거기 있나 싶어서 방으로 향했습니다. 폭도를 지나면서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 떨어져 있는 걸 봤어요. 액자가 깨져 있었죠. 저와 수미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는데 보고 나니 더욱 화가 났어요. 수미 방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는데 안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손전등 불빛 같았죠. 조심스럽게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제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수미가 의자에 묶여 있었거든요. 입에는 테이프가 붙어 있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손목과 발목이 밧줄로 의자에 단단히 묶여 있었죠. 옷도 조금 찢어져 있었고 얼굴에는 약간의 멍자국이 있었어요. 바로 옆에는 진우가 서 있었습니다. 손전등을 들고 있었는데 그 불빛이 수미를 비추고 있었어요. 진우의 얼굴은 그림자에 가려져 있었지만 입가에 걸린 미소가 보였죠. 정말 소름 끼치는 미소였어요. 늦었네. 진우가 천천히 고개를 돌리며 말했어요. 여동생이 정말 예쁘더라. 너와는 닮지 않게 말이야. 진우의 손에는 메스가 들려 있었습니다. 트렁크에서 봤던 바로 그 메스였어요. 수미가 제게 뭔가 말하려고 했지만 테이프 때문에 제대로 소리가 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눈빛으로 충분히 알 수 있었죠. 무서워하고 있었지만 동시에 제가 무사해서 다행이라는 표정이었어요. 수미한테는 손대지 마. 제가 소리쳤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지만 최대한 위협적으로 말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진우는 전혀 위축되지 않았죠. 진우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 아니야. 내가 원하는 걸 내놓으면 여동생은 안전할 거야. 메스를 수미의 목 근처로 가져가면서 말했어요. 수미가 더욱 떨기 시작했죠. 뭘 원하는데요? 이미 알고 있었지만 물어봤어요. 시간을 벌고 싶었거든요. 혹시 미영이 경찰에 신고했을 수도 있으니까요. 진우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목걸이. 그리고 오늘 밤 본 모든 걸 잊어버리는 거야. 그럼 모두 다 끝나. 목소리가 차분했지만 위협적이었어요. 수미가 고개를 저으며 뭔가 말하려고 했어요. 테이프 때문에 말은 안 됐지만 제가 목걸이를 주지 말라는 뜻인 것 같았죠. 하지만 동생의 생명이 걸린 문제였어요. 아무리 중요한 증거라고 해도 수미보다 소중한 건 없었거든요. 제가 키운 거나 다름없는 동생이었으니까요. 알겠어요. 목걸이 줄게요. 제가 주머니에서 목걸이를 꺼냈습니다. 금빛이 손전등 불빛에 반사되어 번쩍였어요. 진우의 눈이 번뜩였죠. 현명한 선택이야. 이제 여기 바닥에 놓고 뒤로 물러서. 진우가 지시했어요. 메스를 수미에게서 떼지 않으면서 말이죠. 저는 바닥에 목걸이를 놓으려고 몸을 굽혔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밖에서 미영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으악, 도와주세요. 뭔가 잘못됐어요. 진우도 그 소리에 잠시 당황했습니다. 고개를 문 쪽으로 돌리면 뭐야? 라고 중얼거렸어요. 바로 그 틈을 타서 저는 진우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메스를 든 손을 붙잡고 씨름했어요. 진우가 생각보다 힘이 셌지만 수미를 구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버텼습니다. 아드레날린이 온몸에 돌면서 평소보다 힘이 나는 것 같았어요. 내가 이긴다고 생각해? 진우가 이를 악물며 말했어요. 하지만 저도 10년 동안 도망 다니면서 단련된 몸이 있었죠. 순간적인 순발력만큼은 자신 있었어요. 진우가 다른 손으로 제 얼굴을 치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돌려 피했죠. 동시에 진우의 손목을 더 세게 잡았어요. 메스를 떨어뜨리게 하려고 했거든요. 메스를 빼앗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진우가 무릎으로 제 배를 찼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예상치 못한 공격이었거든요. 그 틈에 진우가 메스를 다시 제대로 잡았죠. 이제 끝이야. 진우가 메스를 높이 들어올렸어요. 저를 찌르려는 것 같았죠. 저는 급히 몸을 옆으로 피했습니다. 메스가 제 어깨를 스쳤어요. 옷이 찢어지면서 따끔한 아픔이 느껴졌죠. 다행히 깊게 베이지는 않았지만 피가 조금 흘렀어요. 하지만 바로 그때 수미가 의자째로 진우에게 몸통 박치기를 했어요. 의자에 묶인 채로 온몸으로 진우를 들이받은 거죠. 평소 운동을 좋아하던 수미였기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진우가 비틀거렸고 저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목걸이를 재빨리 집어서 진우의 목에 감았어요.
뒤에서 목을 조르기 시작했죠. 윽. 진우가 숨을 못 쉬겠다며 발버둥쳤습니다. 손으로 목걸이를 빼내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제가 온 힘을 다해 조이고 있었거든요. 수미를 풀어줘. 안 그러면 너도 죽어. 제가 진우의 귀에 대고 소리쳤어요. 하지만 진우는 계속 저항했죠. 메스를 들고 뒤로 찌르려고 했어요. 저는 몸을 비틀면서 메스를 피했어요. 동시에 목걸이를 더 세게 조였죠. 진우의 얼굴이 점점 빨갛게 변했어요.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진우의 저항이 점점 약해졌어요. 메스도 손에서 떨어뜨렸죠. 의식을 잃어가고 있는 것 같았어요. 결국 진우가 완전히 의식을 잃고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저는 급히 수미에게 달려가서 입에 붙은 테이프를 떼어줬어요. 오빠, 괜찮아? 수미가 울먹이며 말했죠. 목소리가 쉬어 있었어요. 오랫동안 소리를 내지 못해서 그런 것 같았어요. 괜찮아, 이제 다 끝났어. 제가 수미의 손목을 묶은 밧줄을 풀어주면서 말했어요. 그때 밖에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점점 가까워지는 소리였어요. 미영이 신고했나 보다 생각했어요. 정말 다행이었죠. 몇 분 후에 경찰들이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미영이 앞장서서 들어오더라고요. 알고 보니 미영이 근처 편의점에서 경찰에 신고했던 거였어요. 용의자 확보했습니다. 경찰관 한 명이 무전기에 대고 말했어요. 진우는 아직 의식을 잃은 채였죠. 다른 경찰관이 진우에게 수갑을 채웠어요. 또 다른 경찰관이 저와 수미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다친 곳은 없나요? 제 어깨에 난 상처를 보더니 구급차를 부르자고 했어요. 하지만 깊지 않은 상처라 괜찮다고 했죠. 이분이 연쇄살인범 박진우를 체포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미영이 경찰관들에게 설명했어요. 저는 좀 민망했죠. 사실 저는 그냥 수미를 구하려고 했던 것뿐이었는데 말이에요. 경찰서에서 조서를 받을 때 모든 걸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차량 털이범이라는 것, 진우 차를 털려다가 우연히 미영을 발견하게 된 것, 그리고 목걸이를 가져온 것까지 말이에요. 담당 형사님이 말씀하시길 제 증언과 목걸이 때문에 진우의 다른 범행들도 수사할 수 있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당신이 없었다면 진우는 계속 범행을 저질렀을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조금은 뿌듯했습니다. 제가 한 일이 의미 있는 일이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물론 절도 혐의로 처벌받긴 했어요. 하지만 연쇄살인 사건 해결에 기여한 점을 고려해서 집행유예를 받았죠. 수미는 처음엔 제가 도둑질을 한다는 걸 몰랐는데 이번 일로 다 알게 됐어요. 수미가 말했어요. 오빠가 나 때문에 그런 일을 했다는 거 알아. 눈물을 흘리면서 말이죠. 미안해 오빠. 법정에서 증언을 할 때가 가장 떨렸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제 이야기를 해야 했거든요. 판사님, 검사님, 변호사님들, 그리고 방청석에 앉은 사람들까지 모두 저를 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미영이 옆에서 용기를 줬어요. 당신이 구한 생명들을 생각해보세요 라고 말이죠. 그 말을 듣고 용기가 났어요. 제가 한 일이 정말 의미 있는 일이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진우는 결국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7명을 살해한 게 모두 밝혀졌거든요. 목걸이가 결정적인 증거가 됐고 진우 집을 수색해서 추가 증거들도 발견됐어요. 진우 집 지하실에서 피해자들의 소지품들이 대량으로 발견됐다고 해요. 신분증, 핸드폰, 액세서리 등등. 진우가 기념품처럼 모아두고 있었던 거죠. 피해자 가족들이 법정에서 울면서 고마워했을 때 정말 뭉클했습니다. 김소희 씨 어머니가 제게 와서 손을 꽉 잡으며 고맙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눈물이 날 뻔했어요. 소희가 하늘에서 고마워할 거예요. 어머니의 말씀이 가슴에 오래 남았어요. 제가 한 작은 일이 이렇게 큰 의미가 될 줄 몰랐거든요. 미영은 이 사건을 기사로 써서 큰 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저한테 새로운 일자리도 소개해줬죠. 보안업체에서 일하는 건데 제 전문 지식을 합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당신의 경험을 좋은 곳에 써보세요. 미영이 말했어요. 범죄를 막는 일에 도움이 될 거예요.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10년 동안 남의 것을 훔치는 일만 했는데 이제는 남의 것을 지키는 일을 하게 된 거잖아요. 하지만 의외로 재미있었어요. 도둑의 심리를 누구보다 잘 아니까 보안 허점도 잘 찾을 수 있었거든요. 어떤 곳이 털리기 쉬운지, 어떤 시간대가 위험한지, 도둑들이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는지 모든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보안업체 사장님이 말씀하시길 제가 찾아낸 보안 허점들 덕분에 실제로 절도 사건이 많이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경험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라고 칭찬해 주셨어요.
수미는 처음엔 제가 도둑질했다는 걸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해해 주더라고요. 오빠가 나 때문에 그런 일을 했다는 거 알아. 이제는 정직하게 살자고 말해줬죠. 수미도 이번 일로 많이 성숙해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철없는 대학생이었는데 이제는 현실을 더 잘 이해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왜 그런 일을 했는지도 말이죠. 지금은 수미와 함께 작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어요. 예전보다 조금 넓은 곳으로 이사했죠. 제가 정식으로 취업해서 수입이 안정됐거든요. 평범하지만 정직한 삶이에요. 수미가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준비를 하고 있어요. 교육 관련 일을 하고 싶어 해요. 오빠처럼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싶어라고 말하더라고요. 가끔 그날 밤을 떠올리면서 깨달아요. 한순간의 선택이 얼마나 많은 것을 바꿀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걸 말이에요. 만약 그날 밤 진우 차에서 목걸이만 가지고 그냥 도망갔다면 어땠을까요? 미영은 죽었을 거고 진우는 계속 사람들을 죽였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여전히 도둑질을 하고 있었겠죠. 하지만 용기를 내서 미영을 도왔기 때문에 모든 게 바뀌었어요. 7명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실이 밝혀졌고 저도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거든요. 미영과는 지금도 가끔 만나서 안부를 묻습니다. 둘 다 그날 밤 덕분에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거든요. 미영은 이 사건으로 유명한 기자가 됐고 저는 정직한 직업을 갖게 됐으니까요. 그때 당신이 아니었다면 전 죽었을 거예요. 미영이 가끔 말해요. 정말 고마워요. 하지만 저는 오히려 미영에게 고마워요. 미영 덕분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거든요. 미영이 쓴 기사를 읽어봤는데 정말 잘 썼더라고요. 연쇄살인마 진우의 실체와 피해자들의 이야기, 그리고 사건 해결 과정까지 자세히 다뤄져 있었어요. 제 이야기도 나오는데 좀 부끄러웠죠. 기사 제목이 차량터리범이 구한 7개의 생명이었어요. 처음 봤을 때는 민망했는데 지금은 뿌듯해요. 제가 한 일이 이렇게 의미 있게 기록됐다는 게 말이에요. 순금 목걸이는 증거물로 제출했지만 그것보다 훨씬 소중한 걸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인생, 정직한 직업, 그리고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기회를 말이에요. 보안업체에서 일하면서 정말 보람을 느껴요. 제가 제안한 보안 시스템 덕분에 절도 사건이 예방됐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뿌듯하거든요. 예전에는 남의 것을 훔쳤지만 이제는 남의 것을 지키는 일을 하고 있어요. 회사 동료들도 제 과거를 알고 있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제 경험을 인정해 주더라고요. 과거를 숨기지 않고 새로운 삶을 사는 모습이 멋있다고 말해주는 사람도 있어요. 가끔 거리에서 옛날 동료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여전히 도둑질을 하고 있는 사람들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안타까워요. 저처럼 새로운 기회를 만날 수 있을 텐데 말이죠. 그래서 때로는 그들에게 조언해 주기도 해요. 물론 쉽게 받아들이지는 않지만 제 이야기를 들려주면 생각해보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얼마 전에 진우가 교도소에서 편지를 보냈어요. 처음엔 무섭기도 하고 읽기 싫었는데 미영이 읽어보라고 권해서 읽어봤죠. 편지 내용은 의외였어요. 사과하는 내용이었거든요. 자신이 한 일을 반성한다는 것, 그리고 제가 자신을 막아줘서 고맙다는 것. 진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읽고 나니 마음이 좀 복잡했어요. 진우도 사람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용서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은 다행이었죠. 미영에게 그 얘기를 했더니 미영도 비슷한 편지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진우가 정말 반성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 일이 사라지는 건 아니죠. 맞는 말이에요. 아무리 반성해도 죽은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거든요. 하지만 적어도 더 이상의 피해는 막을 수 있었다는 게 위안이 됐어요. 요즘 수미와 자주 그날 밤 이야기를 해요. 수미는 오빠가 용감했다고 말하지만 저는 그냥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이라고 생각해요. 누구든 그런 상황에서는 그렇게 했을 거라고 말이죠. 하지만 수미는 고개를 저어요. 아니야. 많은 사람들이 자신만 생각하고 도망갔을 거야. 오빠는 달랐어. 그런 말을 들으면 좀 부끄럽기도 하고 뿌듯하기도 해요. 지난주에는 김소희 씨 어머니를 뵈러 갔어요. 미영과 함께 말이죠. 어머니는 저희를 보시고 많이 우셨어요. 소희 때문에 고생하셨을 텐데 고맙습니다 라고 계속 말씀하시더라고요. 소희 씨 방도 보여주셨어요.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는데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26살의 젊은 여성이었는데 꿈도 많았을 텐데 말이에요. 어머니가 소희 씨가 끼고 있던 목걸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대학 졸업 선물로 사준 거였어요. 소희가 정말 좋아했죠. 그 목걸이가 결국 진우를 잡는 결정적 증거가 됐다는 게 신기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했어요.
소희가 하늘에서 당신들을 도왔을 거예요. 어머니의 말씀이 가슴에 와 닿았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았거든요. 만약 제가 그 목걸이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진우를 잡을 수 없었을 테니까요. 돌아오는 길에 미영이 말했어요. 우리가 한 일이 정말 의미 있는 일이었네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비록 작은 일이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됐으니까요. 요즘은 새로운 꿈이 생겼어요. 보안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더 체계적으로 배워서 말이죠. 회사에서도 지원해준다고 하더라고요. 당신의 경험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사장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경험을 바탕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세요. 수미도 제 꿈을 응원해줘요. 오빠가 정말 멋있어 보여. 과거를 숨기지 않고 당당하게 새로운 길을 가는 모습이 말이야. 수미의 응원이 제일 큰 힘이 돼요. 미영도 가끔 제 일터에 와서 인터뷰를 해요. 보안 관련 기사를 쓸 때 제 의견을 묻곤 하거든요. 현장 경험이 있는 사람의 조언이 제일 정확해요 라고 말하면서 말이에요. 그날 밤을 돌이켜보면 정말 신기해요. 그냥 돈 몇 푼 훔치려고 했던 일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인생이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분명한 건 그날 밤의 선택이 옳았다는 거예요. 미영을 도운 것, 진우와 맞선 것, 수미를 구한 것. 모든 게 옳은 선택이었어요. 지금도 가끔 그날 밤에 꿈을 꿔요. 진우와 씨름하는 꿈, 미영이 도와달라고 소리치는 꿈. 하지만 무서운 꿈은 아니에요. 오히려 뿌듯한 꿈이죠. 제가 누군가를 구했다는 사실이 자랑스럽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이 길을 걸어갈 거예요. 사람들을 지키는 일, 범죄를 예방하는 일을 말이에요. 과거의 경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밑거름 삼아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고 싶어요. 순금 목걸이 하나로 시작된 이야기가 이렇게 끝나는군요. 그 목걸이보다 훨씬 소중한 것들을 얻었으니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희망의 빛이 있다는 걸. 때로는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에게서 구원이 찾아온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는 어떤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